동안 따뜻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좀 답답하고 복잡하고 시절이 하수상한데 괜찮아요? 뭐 저야 뭐 이제 책 쓰고 또 고고하게. 고고하게? 네. 세상 세상을 좀 더러움과 예. 더러운 사람들이 자꾸 옆에 붙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좀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 살겠다. 뭐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쓰고, 예,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이제 자문도 해주고. 그래요. 예. 야, 완전 신선 노름하시네. 그렇죠. 부럽네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요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만들었다. 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해당 위원회 중에 위원 한 명이 절도 혐의가 있어요. 옷을 훔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6일 날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을 했는데 그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랑 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이름이 똑같아 갖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저 여자분. 혹시 제가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이 관련된 사건은 작년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수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혐의 내용은 비교적 명확해요. 즉심 넘어가서 뭐 한 거기 때문에 관련 그 보도 내용도 많이 나왔고 지역 정가에서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몰라요? 몰랐던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6일날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얘기된 건 바로 전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이게 자문위원회가 발표되어서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진에 한동훈 장관 옆에 서 계신 분이잖아요. 아니 이 여성분은 자기가 그런 일을 벌였으면 스스로 얘기를 하고 물러나야지. 그렇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 이게 자체적인 자정 능력도 없나? 이게 솔직히 이런 일이라고 하면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김필여 씨고요. 경기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왜 옷을 훔치죠? 옷이 없나? 그러니까 본인은 11월에 그냥 옷을 입고 나왔다 깜빡 입고 3개월 뒤에 돈을 줬다 그래요. 근데 그럼 이제 조사를 해본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황정근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그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위반, 법규 준수 및 이런 규칙상 위배된다. 그래서 당원권 3개월 징계를 의결했어요. 아니 의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옷을 훔치냐고요 도대체가. 아니 본인은 그냥 입고 나온 거라니까요. 훔친 게 아니라. 아니 왜 옷을 입고 나오냐고요. 돈을 안 내시고 그냥 잊어버렸나 보죠? 잊어버렸는데 3개월 뒤에 돈을 주셨대요. 근데 이제 내용은 200만 원을 주셨대. 200만 원을. 원래 옷값보다 더 많이 줬다? 근데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절도. 그죠? 그런 절도잖아요. 즉심으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심으로 다 인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옷값을 왜 즉시 안 주고 또 나중에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늦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좀 뭐 황당하다. 이게 도벽이 있으신 분인가요? 전혀 모르죠. 몰라요? 전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분은 그 안양 쪽에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초의원도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안양 교도소 쪽에도 그런 관련된 이 교정교화,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런 데서도 이사장이세요. 그걸로 이제 지금 가신 그렇죠. 거거든요. 마약 퇴치 본부. 이사장으로. 야, 이사장까지 하는 분이 왜 이랬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종류의 인사가 다 이렇게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니 이게 이렇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리고 적어도 당윤리위원회에서 이 정도 결정할 정도면은 이거 오래 걸린 건데 한 3개월은 걸렸을 텐데. 그렇죠. 3개월 걸린 거죠.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이거 무시하고 추천을 한 건지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갖고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이런 인상 검증에 한동훈 대해서 장관님,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것 같다는 한동훈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은 본인의 이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서 초창기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인사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본인은 그 기초자료만 넘긴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기초자료 넘긴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교정정직 자문. 그럼요. 예. 본인이 결정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기본 상식 수준에서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좀 조금 답답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답답하죠. 한동훈 장관님 왜 그러실까요? 그 똑똑하신 분이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러신가? 예술하는 나가시느라. 자,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장 국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경찰 조직 개편, 집시법 개정안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윤희근 청장 취임 이후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물리력 사용 횟수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물리력에는 이제 뭐 고춧가루, 있죠. 캡사이신 캡사이신 뭐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뿌리고 뭐 때리는 거, 진압하고 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50%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집회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윤 청장이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 과잉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너무 억압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아니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집회 시위 형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럼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이 얘기예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이 국격이 떨어지게 집회하니까 우리도 국격이 떨어지게 진압한다라고 하는 이게 거죠. 심리학적으로 우리 다 네. 아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이 자꾸 혼내주고 때리고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이 나중에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잡게 되면 똑같이 되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심하게 그렇죠. 자기가 당했던 만큼 주겠다. 그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심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시집살 더 시킨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자가 아닌가. 후자가 될 가능성이 이거 높죠. 되게 근데 옳지 않죠. 이 한 국가에 경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특히 이제 그 경찰청장 같은 국가의 그 기관장은 특히 정보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편향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경찰청장 출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특히 정보경찰들은 집회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관리의 대상으로 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보장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리해 갖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혼내주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이러는 그럴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이 뭔지 그 기본권 중에 우선하는 기본권이 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기본적으로 그 집회 시위는 당연히 이런 이건 허가제가 아닙니다. 네. 헌법상으로도. 근데 이제 그걸 그리고 허가제처럼 운영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죠. 그렇게 불편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지금 보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그렇죠. 청장은. 집회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느낀 거 있는데 정의사회 구현 그러니까 신부님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어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딱 처음에 나오는 기사가 퇴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집회 시위를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고 이게 바로 이 정권의 시각이다. 그렇죠. 집회 시위와 관련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질서 유지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뭐 실세유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더만 어쨌든 그런 시각이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요. 차만 운영되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도로라는 데는 네. 집회도 할 수 있고 차도 갈 수 있는. 우리는 왜냐하면 도로가 차가 다니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요. 차를 우선해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죠. 사람이 우선이고 그렇죠. 거기에 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는 그래서 집회도 할 수 있고 물론 다만 불편하죠. 근데 그거는 선우차의 그러니까 1차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이거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 하는 거죠. 우리 법원에서는 다 해놨는데. 그렇죠. 법원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죠. 다 해놨고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놨고 그렇죠. 대법원도 예. 해놨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맞아요. 이거 당연히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걸 인정한 건데 경찰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요, 원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인정했는데 갑자기 그렇죠. 이번 예, 정부에서 그렇죠. 인정 안 하는 예. 거죠. 자, 그런데다가 시행령으로 집시법을 어떻게 좀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교통소통을 이유로 해서 뭐 기자회견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시위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한테 주는 겁니다. 네. 필요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집시법 12조인데 네, 그거를 이제 임의로 설정해 버리는 거죠. 여기 주요 도로야. 그렇죠. 여기 주요 도로야. 네, 그럼 주요 도로가 아닌 데서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허가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나 법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이건 범법의 취지를 배반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현황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요 정도까지이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역사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이건 오늘 파일럿 형태로 한번 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현안에 이어서 매주 수요일 만나는 배프의 초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어떤 분야에서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범죄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배상훈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만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역사 프로파일링 주제는 아동학대라고요. 예. 예,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11,970건으로 2018년 대비 약 3.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인이법 아시죠? 이 아이를 학대한 이 부모에 대한 이 정인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형량이 늘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예. 국회 행정안전위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상당히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전에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검거가 사실은 많이 없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이 제일 많고요. 물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유형상으로는 신체 학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서학대. 신체학대가 8,000건인데 정서학대는 2,000건이니까 사실 4대1 정도 높은 거죠. 주로 이제 가해자는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1,600명 정도고 대부분이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정인이 사건도 대부분 그런 형태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조선시대에도 아동학대 범죄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범죄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 것은 가정외를 여기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엄격하게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엄격하게 다뤄졌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에 아이에 대한 살해 혐의로 참형, 뭐 아시다시피 참수형이 되겠죠. 12세 이하의 여자아이에 대한 성범죄는 교수형. 그리고 연산군 때는 11살 의붓딸을 성범죄한 아버지는 참형. 뭐 이런 형태로 상당히 심각하고 위중하게 다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아이들의 인권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그렇게 큰 처벌을 안 받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생각이었는데 예, 그렇지 않죠.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가 이 사건이 있었네요. 조선시대 때 예. 노비가 아이를 유기해서 돌로 눌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왜 이 양인의 아이를 함부로 살해를 했느냐, 이걸 이유 삼아 칼로 그 사람 아이를 죽여버렸고, 그쵸? 12살 이하 여자아이를 강간한 사람에게도 교수형, 그렇죠. 이런 게 성립이 됐고요. 강간죄 같은 경우는 특히 11살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역시 사형으로, 죽음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최종심은 왕이 직접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에도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은 국왕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방간이 함부로 죽였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조금 다른 것은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어떤 뭔가 이제 좀 뭐 신체를 훼손하고 이런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미신에 따라서 특히 아이들에 대한 신체 훼손 행위가 많았고 이게 채생절할이라고 해서 채생절할. 그러니까 신체를 잘라서 가져가는 행위죠. 아이의 신체를 잘라서.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종실록 같은 데에서는 뭐 손가락을 끄는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그 명종 때는 여자아이의 손가락 2개가 잘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미신 같은 거라 그래서 그런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에서는 심각하게 다뤄갖고 이 일을 대역죄인에 준하는 우리가 보통 능지처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다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런 범죄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되게 끔찍하네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중종실록에 있는 기록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관찰사 유세침 집에 10살 된 종을 산속으로 유인해서 2 손가락을 끊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을 찔렀다. 근데 아이가 그래도 참 생명력이 강해요.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 기록도 있었고요. 그렇죠. 명종 1년에는 3살 여자아이의 손가락 2개가 또 잘리는 사건이 있었고 명종 15년에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여 살을 베어내고 우물속에 몰래 던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차명을 당했는데 그렇죠. 이게 전설의 고향 보면 옛날에 그렇죠. 예. 뭐 누구가 아픈데 어린 나이에 뭘 잘라서 먹이면 낫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4달이 내나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연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막기 위해서 왕실에서 특히 이제 조정에서 심각하게 이런 범죄를 다루고 극형에 처하는 형태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더 이상 이런 거를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역죄인에게 내리는 능지처사, 신체를 6부분으로 찢어서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적 사고에 젖은 이 사람들이 아동을 유인해서 신체를 잘라내는 일을 멈추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아동에 대한 범죄를 심각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전에는 그런 아동에 대한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상식은 잘못된 상식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현재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원래 우리 형법에는요, 사실은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막 봐주는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어때? 이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걔네들한테 처벌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사고방식으로 애들에 대해서 부모가 함부로 하더라도 그걸 그냥 많이 봐주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지금의 법상으로도 아동 범죄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아동 범죄에 대한 아동 학대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네.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관련된 어떤 수사 조직이라든가 네. 전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 이제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식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거 과거는 통했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처벌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닌 부분인 거고 그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럼 그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그렇군요. 있죠. 특히 이제 뭐 경찰청의 용해인
의원실에서 경찰청에서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네.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APO라고 해서 학대 예방 경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을 APO라고 부르는군요. 예. 말하자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을 대상으로 예방하고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경찰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도 경찰관의 수가 2021년엔 737명에서 네. 2020년엔 707명. 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죠. 올해 같은 698명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이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대처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이게 좀 갑갑하다는 거죠. 맞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한 범죄를 제일 혐오하는 게 애들은 힘이 약하고 네. 어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네. 어른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동학대를 너무 싫어하고 네. 노인 범에 대한 학대도 마찬가지로 노인은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의 앞으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입니다만, 이 옛날 걸 보니까 그래도 조선시대가 생각보다 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그런 그게 지금보다 오히려 더 선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 생각이 좀 달랐죠. 달랐네요. 예전에 네네. 달랐죠. 네. 근데 실제로 정의 사건도 아시겠지만은 APO가 이제 전문적인 형태의 수사가 안 되는 바람에 정의 네. 사건이 묻힐 뻔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이런 전문적인 경찰관을 좀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공연불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만약에 괜찮으면 한 몇 번 더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보고 더 재밌게도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